네, 안녕하세요. 우리 헬리오시티 당원 여러분, 또 우리 송파구 지역위원회 당원 여러분, 제 지역위원회 행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송규 지역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봄의 단비가 왔죠? 그죠? 네, 저 남쪽의 가뭄도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또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고생하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귀한 단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위원회에 그렇게 단비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죠? 네. 오늘 이 헬리오시티 정말 저희들이 전체 지역위원회 수백 명 모이는 당원 행사에 모셔도 오히려 정말 저희들에게 과분한 분이신데, 이 지역 우리 한 지역의 행사를 위해서 흔쾌히 방문해 주신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이고 벌써 지금 이제 들어와 사신 지도 이제 5년 차이시고요. 물론 옆에 또 동부센트럴길에서 오신 당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해누리 학교라든지 또 주변에 도서관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많은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당이 당원과 시민 속에서 뿌리 내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우리 헬리오시티 또 동부 센트럴빌 우리 당원들께서 함께 해 주시겠죠? 네. 그러면 저의 환영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바로 희망의 정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쓰는 거예요? 네. 쓸까요? 네. 안 들리셔요? 네. 다 들리십니까? 네. 안 들리실까 봐가지고. 예, 제가 서서 해야지 그나마 제가 보일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차 안에서 열심히 자다가 내려가지고 얘가 지금 어딘가 지금 막 빈몽사몽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의원들은 그 뉴스로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는 것만 보시죠. 잠깐 한 30초 막 이렇게 보시죠. 그러나 그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국회에서 소비가 됩니다. 아침에 보통은 7시에 첫 회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심 먹는 것도 일이고 저녁 먹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9 to 6는 절대로 불가능한. 근데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들을 가지고 현재 국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히 송기호 위원장님하고는 이런저런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분을 알기 전부터도 다른 선배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집안일이 됐든 아니면 국회일이 됐든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 앉을 자리가 없네요. 이쪽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임성택 고문님 그 다음에 여기도 의자 하나 있고. 한번 오셔도 이쪽 앞쪽으로 오십시오. 네.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앞으로 오셔서 오세요. 같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 앞쪽으로 있죠. 앞쪽으로. 자리가 좀 많이. 자, 이거 보고 할까요? 네. 역시 인기 만발이.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진짜 좋네요. 전남 지역은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를 거기서 열 예정인데 워낙 그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뭔가 일정을 막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비가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분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별로 큰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농촌은
아주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좀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저에게 질문지가 이렇게 왔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또 주실 분들이 있으면 그냥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응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현 시국에 대한 어떤 대응과 대안이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러 지역들을 일단 저희 오늘 복장이 참 그렇죠? 원래 맨날 이제 바지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 오늘 대표님을 대신해서 그 한국 어린이집 연합회에 무슨 큰 일정이 있어서 제가 가는 거면은 그냥 가는데 대표를 대신해서 대독하러 가는 건데 잘 입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는 원피스를 하나 꺼내 입었더니 지나가는 의원님들마다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떤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뉴스 보시면 많이 힘들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지난 대선 때나 지방선거 할 때는 뉴스 보기 싫다. 그 원인이 너네들한테도 있다. 다 많았다면 지금은 상당수가 현 정부에 대한 그 불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하느냐? 저는 단언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상황들을 좀 진단을 해보면 확실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지지율 조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20%, 30%, 잘 나오면 뭐 40% 이걸 보시니까 40만 나와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불만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 보면 어느 정부나 다 비슷한데요. 저희가 잘 나올 때는 8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론 조작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어떻게 이 숫자가 가능하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 숫자가 떨어져도 막 60%막 이럽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지지율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시작이 됐고 초기부터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뉴스에서는 지지율이 급반등했다 막 이 뉴스가 나와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 보기 되게 힘든데 술자리, 밥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당원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지역구 요 다리만 건너면 저희 지역인데 광진구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려면 식당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을 만나면 당원들의 의견을 아는 거고요. 근데 선거는 당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심을 알려면 제가 직접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의견들을 쭉 듣습니다. 물어봐서 듣는 거 말고 그냥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견들을 쭉 취합을 해보면 대략 바닥의 민심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술자리에서 밀리면 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당원들만 해도 지금 양곡관리법이 있는데 요마조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쟤네들이 왜 거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아시죠. 근데요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선거는 아주 간단해야 됩니다. 윤석열로 이 나라를 그대로 끌고 가도 되겠어? 라는 질문에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
아직 비판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국정이 그대로 끌고 나가도 되겠어?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찍었던 분들도 그러게 말이야.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수적이지 않은 그냥 중간에 이렇게 당을 갖고 계시지 않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해도 좀 너무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술자리에서 제가 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당원들 만날 때마다 하는데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당원이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냥 단순하게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줘. 이러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찍어줄까요? 절대 안 찍습니다. 말은 찍어줄게 하죠. 그러나 이 투표소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이 설득이 되면 그거는 이기는 판입니다. 저는 지난번 지선과 또 서울은 보궐선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 우리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저희가 대패했잖아요. 왜 우리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렵겠구나. 설명이 아니라 그냥 직자적으로 이게 탁탁탁 와가야 이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그 술자리에서 이 주도를 해가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가만 보세요. 어디 갈비집을 가거나 닭똥집집을 가거나 가면 분명 모든 테이블에서 정치 얘기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말을 하는 사람이 주도해 가느냐를 들으시면 민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비판적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화나 분노해 라고만 하면 옆집에 계신 분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우리 당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혹은 정부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숨부터 막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기 딱 좋은 건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문제만 딱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축약돼 있어요. 일단은 보면 대법원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법, 입법, 행정, 즉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죠. 사법, 입법, 행정. 이게 그냥 다 무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되게 많은 나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이 정부가 대통령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해수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할 말 많아요. 아직은 오염수를 방류하지는 않았지만 곧 방류하겠다고 일본은 방침을 밝혔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 써야 됩니다. 제가 국회 안에서 혹은 지도부 안에서도 주로 이 외교 국방 사안만 나오면 막 열변을 토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대부분의 사안들은 정부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이나 국회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 분담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외교 사안은 대통령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그 나라의 정상과 우리나라의 정상이 단판해져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있는 게 국방이고 그리고 외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3년을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정상회담들을 들어갔었고 공개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받아 적기도 하고 했는데 보통은 그 나라와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대통령끼리 만나기 전에 사전 의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대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양 정상이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해야 하니 어떤 의제를 올립시다라는 걸 물밑에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순방을 준비하는 팀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일을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제를 하고 싶은 의제들을 저쪽에 던져요. 한 10개 던져요. 그럼 저쪽도 10개 던지겠죠. 그러면 난상 토론이 안 됩니다.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개 도합 20개 가운데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접점이 찾아지는 것을 5개 정도를 골라서 그것을 대통령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이제 이 기지가 좀 있는 대통령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던지든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황으로 보면 거론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NHK와 교도통신에 대해서 고발 조치나 어떤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MBC를 고발할 정도면 아무리 다른 나라 방송이지만 직접 할 수 없다면 한일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면서요. 그러면 그 나라 정상에게 당신 나라의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배포해서 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니. 근데 그 조치마저 취하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일본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단호했어야죠.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최소한 그거는 의제에 올라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라고 했어야죠. 그거는 우리의 이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된 것으로 절대로 내가 허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속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상 대 정상은 사람 대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논의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옆에 있는 참모들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끊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민주주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해수부와 관련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출 규제 문제 관련해서 일본에서 먼저 우리에게 공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반격을 했고 이게 그러면서 일본과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는 이제 저쪽인 건 명백했었죠. 그러면 최소한 사과를 받든 아니면 그것을 풀든 그래야 내 것도 푸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맞았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것을 수출 규제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하나도는 아니죠. 그중에 일부는 풀었습니다만 전체를 다 풀지 않고 우리 거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WTO에 제소했던 것도 취하했죠. 지소미아도 그렇죠. 다 취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너무너무 잘한 외교 성과인 거죠. 아무것도 준 거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그냥 화만 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소부장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일본에서 수출을 끊는 바람에 우리나라 산업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 다변화를 만들어냈고 국산화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요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풀어달라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그 기업 입장에선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좋아. 이번 기회에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여러 나라로 이 통로를 뚫어놓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소부장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일본 수출 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심지어는 한국으로 유치하겠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수출 다변화를 만든 기업들은 어떡합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아주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주의, 해수부 수산물, 그 다음에 산업부, 그 다음에 아까 지소미아 얘기 드렸죠? 이거는 국방부 사안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협약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정보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그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 정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본한테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하고 저보다 어린 한 20대 세대들하고는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 이 20대 세대들은요, 일본이라는 나라나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주눅들어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생 자체가.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힘들 때부터 쭉 경제 성장을 해온 걸 지금까지 봐오셨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 이미 IMF도 끝나 있었고 태어나 보니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 나라에서 자라난 친구들이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대단한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군사 정보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갖고 있는 더 좋은 정보력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군사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각도와 종류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한테 오냐, 태평양으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강점인 것은 가깝기 때문에 우리만 습득하고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본은 오히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 문제도 풀리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독도 문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위험한 군사안보적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실제로 전문가들은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독도에 대한 주권 문제나 아니면 후쿠시마 수산물 먹거리 문제에 가장 민감하시지만 전문가들은 외교를 주로 해오셨던 전문가들은 사실은 국방안보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 수산물,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국방까지 왔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분들. 여가부 사안이죠. 여성들에 대한 인권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인권에 되게 민감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는데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일본 정상이 아닌 G2라고 하는 미국이든 혹은 영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가 됐든 그거 왜 말 못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약한 나라인가요? 젊은 세대들은 그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가부 사안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지. 강제징용. 강제징용 문제는 아까 그 대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 사법, 입법, 행정이 무너져 내린 게 있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생각나는 것만 그냥 쭉 읊어드려도 벌써 5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언론을 탄압했던 MBC의 바이든 날리면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사안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문제들도 있을 테고요. 양국관리법도요. 무조건 쌀을 다 사주자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이것을 잘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 1,000원 아침밥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쌀 소비량이 늘면 쌀의 이 수급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밥을 어쨌든 쌀로 먹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양곡관리법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막 산발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딱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딱 1번만 생각하면 최소 이렇게 5가지 나옵니다. 민주주의 무너진 거, 수산물 문제 있고, 여가부 문제 있고, 산업부 문제 있고, 국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 그리고 교과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독도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일본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들을 지금 반복해 하고 있는 것이죠. 외교라는 건 사실 국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의 국가의 힘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게 참 서글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힘이 적으면 외교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참 감사드리는 게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려진 거는 결국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후세대도 좀 잘 살고 기 펴고 살고 누구한테 짓밟히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사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만큼 수위까지 우리가 올라왔거든요.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올라왔고요. 특히나 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 중에서 으뜸 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미국하고 비교하고 저 유럽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유럽 저 북유럽 노르웨이 뭐 이런 데랑 비교하려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굉장한 나라인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의 강국을 이뤄낸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굉장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근데 이제 그 자긍심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뭐 현 시국에 대한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본만 떠올리시면 윤석열 정부가 뭘 총체적으로 잘못하는지가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축소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뭘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뜨겁게 싸워야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죠. 뜨겁게 싸우기도 하되 냉철한 이 머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 저도 이제 총선을 출마해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죠.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긴 사람만 남는 게 이 정말 비정한 선거판입니다. 그러나 그 선거가 그냥 비단 고민정인 민주당 국회의원 배치 하나 달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령 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도부니까 민주당 거대야당 돼야 되니까 표 많이 찍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잠이 잘 안 옵니다. 진짜 나라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청와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국방 외교 부분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복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지금 저질러 버려서 주워 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뭐 김종인 뭐 이런 분들조차도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조선일보 이런 거 안 본다. 안 보실 수 있지만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조선일보에서조차도 윤석열의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논설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찍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능력도 있고 이 통합력도 좀 있고 기존의 이 기득권 혹은 뭐 그 때 찌들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뭔가 새롭게 잘할 것 같은 기대 심리도 있었잖아요. 선거할 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뭘 잘 몰라서 무능한 것 같다는 게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저는 그냥 우리가 민주당이니까 잘 됐네, 우리가 싸울 뭐가 생겨서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슬픈 겁니다. 코로나가 끝날 그 무렵쯤에 그 국제기구들, 특히 이제 뭐 IMF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그 다음 해의 경제 상황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각 나라별로.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만큼의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는가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코로나 이제 마무리쯤 됐을 때 경제적 탄력성이 있는 나라,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어려웠던 건 맞거든요. 다 어려워졌고 다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 이거를 단기간 안에 가장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라는 것에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막 경주마처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법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중 간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경제적 탄력성이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 1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민주당을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혹은 이재명 대표를 미워만 하고 싫어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분노만 하면 본인이 타버립니다. 그럼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좋은 건 가지고 가야죠.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였더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중도표를 가져오죠. 그래야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지금 내달리고 있죠. 저는 그게 정치를 잘 몰라서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로지 범죄자와 비범죄자인 세상만 살다 보니 모든 세상을 그렇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게 용서 가능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전으로서 영화까지 만들어서 보고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법을 왜 만드나요? 범죄라는 건, 법이라는 건 사람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약속을 만들자 하는 게 법인 건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법에 사람을 가둬놓고 팔다리를 자르고 있는 형국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지금까지 G7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이 국익을 지켜나가려면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결국은 국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시겠죠. 아마 다음 질문들에도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견제를 잘 하려면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야당이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180석이나 갖고 있는데 한 게 뭐냐? 그러시죠. 근데 지금 이제 180도 아니죠. 거대 야당인데 한 게 무엇이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후회해봤자 그거는 별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도부가 해 나가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민생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크게 부각됐던 이유도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하나라도 좀 부러뜨리고 가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 180의 효능감을 그분들이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큼 끌고 왔던 거거든요. 그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 해서 뭐합니까? 그 말 들으면 진짜 무릎이 확 꺾여요. 그 얘기는요. 어차피 산 내려올 건데 못하러 올라갑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만 돼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을 찍어주세요. 혹은 뭐 민주당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별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각 분야에 있는 산업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까지 했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있는데요. 학력과 지역과 이런 것들을 싹 지우고 자기소개서 내고 면접까지 보는 그 채용 제도를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을 공공기관 전체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그것을 실행을 했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스카이 출신보다 그렇지 않은 대학들, 뭐 지방대학들 이런 데 입사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연구원들부터 블라인드 채용 없애.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없애.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이게 우리 삶과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저희 방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도요.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순간 그 물을 먹은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고기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오면 후쿠시마 원산지라고 써 있겠죠. 그럼 우리 그거 안 먹으면 되겠죠?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대만에서 만들잖아요. 뭐 가공하잖아요. 뭐 깡통을 만든다든지 등등. 그럼 그거 대만산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이 후쿠시마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이 버텨주기를 바랬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덜한데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의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많은 타격들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이 분명히 필요하다.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